먼저 구마 피천득 선생 기념회 그리고 서초 문화재단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길에 나가면은 나무 잎이 떨어지고 또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해지는 봄과는 달리 따뜻했던 공기가 차가워지는 이맘때쯤이면 누구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어떤 깊은 생각에 그런 빠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더구나 넷 킹 콜의 The Falling Leaves 같은 음악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또 일조 시간이 낮이 짧아지면서 일조 시간이 줄어들고 또 사람들이 까만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우울증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같은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은 세상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사색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말이 우리말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간다. 앞을 보고 보면은 세상을 살아간다. 돌아서서 뒤를 보면은 세상을 살아왔다. 살아갔다. 살아왔다. 살아간다. 이 간다는 말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다는 말은 걸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 산다는 것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는 시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로버트 프로스트 같은 사람은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은 길 같은 것을 써서 갈림길에 서서 고민한 그런 시를 썼습니다마는 길을 걸어간다는 그런 개념을 우선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여기까지도 걸어왔거든요. 며칠 전에는 광화문에 볼 일이 있어서 지하철역을 향해 한참 걸어갔습니다. 그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길 중에 한 행보입니다. 오손이라 기억됩니다마는 어느 역에 가니까 스크린 도어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윈도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디선가 보았던 것 같은 그런 시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꽤 많이 아는 시인데 천상병 씨의 귀천이라는 시가 그 윈도우에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를 알고 있을 겁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 라고 시작하는 세 연으로 된 시입니다. 나는 이 시를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시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이 시를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 시를 아시죠? 외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뭐 외울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 점점해서 손 안 드신 것 같아요. 나도 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대강 뜻은 압니다. 마지막 셋째 연은 내가 외울 수 있습니다. 첫째 연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 그리고 뭐 새벽빛 와 닿으면 뭐 사그러질 이슬과 함께 하늘로 돌아가리. 뭐 이런 뜻일 거고 둘째 연은 아마도 노을빛과 놀다가
바람이 손짓하면 같이 따라가리 라는 시일 겁니다. 아마 이연이. 셋째는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내가 외우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셋째 연입니다. 나는 이 시를 여벌 쳐다보면서 이 시는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낀 것을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죽어서 하나님에 돌아가서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시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가 많이 알려지면서 대학 입시에서 객관식 논문 시험 문제로 많이 등장했던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어렵지만 아름답게 보는 그런 뛰어넘는 단계에서 죽음을 보았다. 긍정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느님한테 가서 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 문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자유시다. 예를 들면 이 시는 서정시다. 이런 거 가지고 객관식 시험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이렇게 읽으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을 한 가지의 왕도로 생각하냐면 모든 시를 이렇게 왕도를 걷듯 읽으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교육이 그랬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기 독자, 읽는 사람의 마음을 끼워 넣지 못하는 그 작품 중심의 읽기를 작품 중심의 글읽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기를 강요해 왔습니다. 그래서 멀리 띄워놓고 그 시를 보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말한 것처럼 법정 스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보듯이 다 마음을 털고 나 하늘로 돌아가서 하느님에게 그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것이 정답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한참 있는데 전철이 왔어요. 근데 그 전철이 10,000원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약속을 하면 조금 늦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 5분쯤 많이 안 늦고 한 5분쯤 늦습니다. 근데 그날 따라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광화문까지 가려면 한 20분이면 가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 차를 10,000원이니까 그 지하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시를 읽었습니다. 아닌데 그럼 시를 이렇게만 읽어야 되는가? 다르게 읽으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세상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가? 혹시 이 시가 이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고 또 무직을 직업으로 삼고 해서 아주 어렵게 술만 먹고 산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 부인이 인사동에 귀천이라는 다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시인이었거든요. 고달프게 산 시인이거든요. 그랬는데도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혹시 이 시가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는 뒤집어 말하는 것은 아닌가? 어려운 것을 거꾸로 아름답다고, 거짓은 아니겠지만 다 통달한 것처럼 하느님한테 가서 혹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을 내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끼워 넣으려고 하는 독서를 독자 중심의 글읽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것은 자기를 빼놓고 작품 중심으로 작품만 들여다보는 것을 작품, 문학 작품 중심 글읽기. 뒤에 얘기한 것처럼 독자가 자기의 감성까지를 끼워 넣는 글읽기를
독자 중심 글읽기 이럽니다. 그때 앞의 경우는 작가가 잘 빚어놓은 완전한 항아리라고 보는 것이 작품 중심의 글읽기의 전제입니다. 뒤의 경우는 완전한지는 잘 모르지만 작가가 만들어 놓은 뭐가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두면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독자가 가서 건드려서 너 일어나라, 나하고 악수를 하자, 데이트 한번 하자 라고 독자가 두드려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나타날 때 작품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그 작품을 작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문학 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문학 작품이라는 말 잘 안 써요. 문학 텍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열면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를 텍스트 메시지라고 그럽니다. 그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는 거기 있는 컨텐츠지 그것이 여러 가지고 그 내용을 보는 사람이 읽어야지만 그 뜻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옥동자를 낳는 겁니다. 독자와 텍스트가 만나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작품, 워크랍니다. 워크.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먼저처럼 왕도를 찾아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후자처럼 텍스트를 금화 비천득 시인께서 내놓은 문학 텍스트를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같이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해보고 써보자 하는 것이 우리 오늘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금화의 시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화가 내놓으신 문학 텍스트를 시, 수필, 산문 뭐 이런 것들을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가 우리의 오늘 모임의 목적입니다. 금화 비천득 선생님은 적지 않은 시, 산문을 쓰셨습니다. 내놓으셨습니다. 텍스트로 내놓으신 겁니다. 오늘 제가 책 두 권을 갖고 왔는데 선생님의 쓰신 생명이라는 시집입니다. 또 하나는 인연이라는 수필집입니다만은 선생님의 이 책을 제가 얻어 샀다든가 예를 들면은 선물 받았던가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을 만나면 나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이렇게 쓰다듬어 봅니다. 책을 잘 보면은 이건 하얀 표지로 되어 있네. 책 이름이 생명이네. 이건 샘터라는 김재순 전 국회의장님이 운영하시던 샘터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네. 이건 언제 나왔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쓰다듬고 나서 책을 엽니다. 이렇게 열어서 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목차입니다. 목차를 내가 이거 열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여기 집어놨습니다만은 비계고라는 세 번째의 시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그거 얼른 눈에 띈 이유는 어쩌면 어떤 개인단라는 앞으로의 이름 같기도 하고 이거 근사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계고를 열었습니다. 비계고를 여니까 이런 우리가 첫 번째 팸플렛 중에 제 1페이지에 나온 시가 그 맨 밑에 있습니다. 그 시가 바로 비계고라는 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햇빛에 물살이 잉어같이 뛴다. 날 들었다. 부르는 소리 멀리 메아리친다.
사행으로 된 짧은 시입니다. 비계고라는 이 책 제목이 장마인지 소나기인지 모르지만 비가 많이 왔다. 근데 됐다. 햇빛에 비가 개고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햇빛에 물살이 비가 많이 왔잖아요. 물살이 잉어같이 뛴다 이랬거든요. 잉어같이 뛴다. 우리 세상 만사가요. 세상 만사를 표현하는 것은 다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비유. 저 사람 거북이 같은 사람 비유죠. 사람인데 거북이 같은 사람. 저 사람 소같이 뛴다. 비유죠. 젊음의 뒤안길에 그것도 다 비유입니다. 뭐 우리의 말은 다 비유라고 해도 난 과언이 아니라 생각해요. 골격만 빼놓고 나서 다 비유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작가, 그러니까 금화 피천득 선생님이 근데 이 시나 뭐 소설이나 뭐 쓸 때에는 작가가 그 소설을 시를 직접 썼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기술적으로 작가는 싹 빠지고 거기에 화자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 텍스트에 화자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특히 소설 같은 거는 화자로 하여금 시를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도 화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시를. 근데 이 화자가 내 생각으로는 금화 피천득 시인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자와 작가가 일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는 내가 보면은 피천득 시인의 모습 얘기다. 바로 화자를 통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물살이 잉어같이 뛴다고 그랬습니다. 이 잉어라는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역동적인 그런 물고기 아닙니까? 피천득 시인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독자가 우리 같은 사람 독자가 너 나름대로 한번 읽어봐라 라고 자유를 부여하신 게 아닌가. 일종의 하나의 기법입니다. 작가의 기법입니다. 너 독자 네 마음대로 한번 이걸 따라서 읽어볼래? 라는 여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의 기교입니다. 작가의 기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고지고대로 햇빛이 비치고 물살이 막 내려가는데 그것이 이거 같다. 이렇게 고지고대로 읽기보다는 물살을 잉어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물살이 잉어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의 자유입니까? 독자의 자유입니다. 독자가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독자가 물살을 잉어로 바꿔서 읽는 겁니다. 독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옛날 같은 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독자 중심에 이제 21세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진 이때에서 옛날처럼 있는 거 그대로 고개에서 객관적으로만 보고 지식만 얻고 분석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그렇게만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주장은 그렇습니다. 독자가 끼어들라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물살이 잉어가 됩니다. 그래서 햇빛에 잉어가 뛴다 이렇게 난 읽습니다. 예를 들면 미당 서정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당께서는 국화옆에서 라는 다는 국민시를 썼잖아요. 국화가 피기 위해서는 나 다 외지는 못합니다만은 대강 그런 걸 거예요. 한 서너 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화 옆에서 다 외지는 못합니다만은 첫 번째는 서쪽새가 밤새도록 우는 것은 이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서쪽 새는 밤새도록 뭐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러나 보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봄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연으로 넘어가면은 천둥번개는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토록 밤새도록 천둥번개를 쳤나 보다. 뭐 이런 얘기일 거예요, 아마 둘째가. 셋째는 그 꽃이 내 누님을 닮은 꽃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누님을 닮은 꽃이요. 나는 국화협회서를 생각하면은 누님으로 그 꽃이 보이지, 누님이 생각이 나지. 난 국화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내 누님같이 생긴 꽃 비유를 했지만 누님이 그 자리에를 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 나는 꽃을 보면 내 누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가을이 되면은 이런 국화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입구에 국화를 이렇게 놓는, 어느 분이 갖다 놓는지 모르지만 고맙게도 놔줘요. 탐스러운 국화가 있는데 나는 문 열고 들어갈 때면은 누님을 보는 거지 국화를 보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비유가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다.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마찬가지로 금화 비천득 선생님은 물살을 잉어로 바꿔놨기 때문에 난 잉어로 보인다 이거죠. 물살이. 단지 서정주 미당의 비유는 정적입니다. 동양적입니다. 아마도 묵화를 좋아하셨을 거예요. 난 잘 몰라요. 여기 미당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아마도 서정주 선생님은 동양화를 좋아하셨을 거예요. 정적입니다. 그런데 금화 선생님은 동적입니다. 동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금화 선생님이 동적이라는 얘기를 하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모르지만 내가 느끼기는 그건 독자 자유니까 상당히 동적입니다. 비천득 시인의 시상은 동적입니다. 서양적입니다. 서양 문화적입니다. 뛰는, 잉어가 뛰는 장면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비천득 선생님한테 대학 때 1학년 때서부터 대학원까지, 그때 내 대학원 때 비 선생님이 학과장 하셨는데 7과목쯤 들었어요. 영국의 낭만 시서부터 빅토리아 시대 시서부터 현대 시서부터 미국의 19세기 시서부터 현대 시서부터 T.S. 엘리엇부터 그 양반의 시의 지도를 7바퀴를 내가 들었어요. 그 때문에 그분의 이 생각을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때문에 그분의 특성을 비교적 옆에서 알고는 있는데 내가 한 번도 그걸 발설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서양적이고, 비 선생님이 우리나라 시를 가르치신 게 아니고 영미시를 가르치신 분이고 서양 문화에 익숙하신 분입니다. 서양적이고 서양 문화가 그렇듯이 동적입니다. 조금 지나친 얘기입니다.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그 뭡니까? 잉어가 뛰는 그 장면은 제가 보면 그래요. 잉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적인 그런 장면은 생명의 생동하는 삶의 찬미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생동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두 줄을 또 읽겠습니다. 지금 두째 줄가 되어 있는데 두 줄을 또 읽겠습니다. 그 밑에 두 줄을 보면은 날 들었다 부르는 소리 멀리 메아리친다. 여기 조금 전에 내 인사하신 분이 계신데 시를 낭독을 하시는 전문가신 모양입니다. 시를 전문으로 시를 낭독하신 전문분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감히 얘기를 하는데 날 들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제가 보통 어떻게 읽느냐면은
햇빛에 물살이 잉어같이 뛴다, 날들었다, 부르는 소리, 뭐 이렇게 뭐 그냥 밋밋하게 읽어가지고는 안 되고, 잉어가 뛴다 할 때는 뛴다는 데를 강조해야 되고, 날들었다 하는 거는 날들었다 소리를 쳐야 돼요.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띄워놓고 있다가 부르는 소리,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게 낭독의 묘미인데, 난 모든 사람들이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뭐 그냥 플랫하게 이렇게 읽는 것 보면 답답한 글 읽기다 말이야, 시 읽기다 말이야. 여기 이렇게 이게 쉼표가 거기, 난 내 생각엔 지금 날들었다와 부르는 소리 사이에는 쉼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 얘기는. 음악에서 4분의 4박자를 쭉 가다가 얼마 가면 쉼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쉼표가 있어야지 호흡이 맞지, 어떻게 쉼표도 없이 막 넘어갑니까? 그냥 쉼표는 작가의 생각을 깊이 해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독자로 하여금 생각을 하도록 틈을 주는 기간입니다. 틈을 주는 겁니다, 독자가. 그래서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이 시를 읽느냐에 따라서 읽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날들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깊어가지고 날들었다라고 소리치고 한참 있다가 부르는 소리, 이렇게 읽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르는 소리, 요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부르는 소리가 뭐냐? 난 이 부르는 소리라는 것을 읽으면 문득 라바트 프로스트의 시를 생각해냅니다. 지난 경험을 연상하는 것은 독자가 해도 되는 권리입니다. 전에 같으면은 뭐 독자가 뭐 그런 얘기 막 해, 나 시를 읽는데 이럴 텐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독자가 옛날에 어떤 시를 읽었던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 텍스트 보고,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시를 읽었는데 꼭 그 생각이 나는구나 라고 텍스트와 만나서 지금 데이트하는 거 아닙니까? 문학 텍스트와 독자가 만나서 데이트하는 건데, 이 데이트할 때 한쪽 얘기만 듣습니까? 읽으면서 너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나왔어? 이렇게 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옷 다 잘 입었어? 너 이뻐? 그 얘기만 합니까? 독자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너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나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독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생각이 나는데, 왜 생각이 나느냐? 비천득 시인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그 시를, 그분이 번역한 시를 내가 얼뜬 떠오르는 것은 부르다라는 소리 때문입니다. 비천득 시인께서는 로버트 프로스트와 친교를 맺으셔서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 방문 교수로 비 선생님이 가셨을 때 거기서 프로스트와 친교를 맺어가지고 저녁도 많이 잡숫고 시 얘기도 많이 하고 아주 친교가 두터웠습니다. 또 비 선생님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좋아하셔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번역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지 않는 길, 뭐 눈 오는 날 길에 서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번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번역물의 하나가 목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목장, 또 패슈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비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 시의 둘째 열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송아지를 데리러 가련다. 어미 옆에 서 있는 송아지는 아주 어리다. 어미가 혀로 핥아주면 배틀거릴 만큼 어리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너도 가자.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너도 가자를 내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너도 가자. You come to. You come to. 너도 가자. You come to. 가자가 영어로 뭐라 합니까? 내가 영어 선생이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You come to
가자 그러면 go가 얼른 생각나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go가 생각나잖아. You go to 이걸 김새는 소리예요. go는 내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go입니다. I go home. I go home. 나는 고향으로 가는데 그 고향이 주가 아니고 내가 가는 게 주다 할 때는 go라고 씁니다. I come to 그럴 때는 come 그러면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고향이 중심이에요. I come home 그러면은 고향이 중심이에요. 고향이. 그때 go와 come의 차이가 그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가서 뭐 뉴욕 저기 맨해튼 같은 데 가면은 택시를 이렇게 뭐 이제 캐치하는 거죠. 이 길에서 우리나라 서울처럼. 이제 조그만 시골에 가면은 전화를 걸어가지고 콜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전화를 걸잖아요. 나 어디 사는데 몇 시에까지 나를 픽업해달라. 이라고 전화 걸면 택시가 거기에 맞춰서 옵니다. 그럼 저기서 기다리잖아요. 그럼 나가면서 우리나라 사람 같은 나 가요. 기다려요. 그럼 I go. wait. 이때 go 하면 이 사람이 go만 듣고 그냥 가버려요. 왜냐면 나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그때 I am coming 그래야 돼요. 왜냐면 저기가 중심이니까. 저 택시 있는 데가 I am coming. 그리고 나가야지 택시가 기다리고 있지. I go 그럼 go만 듣고 그냥 가버린다 이거. 아 가라는 소리구나 이거 가버린다 이거. Come home. 대단히 좋은 말이죠. Come home. Go home 하면 안 된다 이거. 어쨌든 이렇게 이 프로스트는 You come to 이렇게 했다 이거죠. 이 말이 바로 부르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You come to가 부르는 소리다. 비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르는 소리가 바로 You come to 이 얘기다 이거죠. 잉어가 막 뛰어노니까 생동하는 잉어가 막 뛰어노니까 우리 다 함께 가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잉어를 중심으로 가서 보자. 부르는 소리입니다. 갑시다 이 얘기입니다. 갑시다 이렇게 읽어야지. 누구 보고 가자는 소리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친구를 오라는 소리 같기도 하고 더 나간다면 산속에 있는 산돼지, 노루, 갈매기는 거기 산속인가 없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산속에 뭐 꿩 뭐 이런 거 다 같이 우리 가서 펄펄 뛰는 잉어를 보러 가자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동하는 삶의 찬양이 아닌가? 내가 읽는 방법입니다. 뭐 반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책망하실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읽는 방법이 가지 독자 중심이니까 왕도만이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독자를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시로 좀 첫째 시를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시로 좀 첫째 시를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세상 만사가요 밋밋하게 살아간다면 시가 나올 수가 없죠. 밋밋한 생활은 난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밋밋하지 않고 살다가 술도 좀 먹고 주정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밋밋하게 똑바로만 살아갑니까? 어느 단계에서 그런 아주 돌출하는 행동, 그런 마음, 그런 감정 이런 것을 드러낼 때 그 드러내는 순간을 잡아내는 것이 시인이 하는 일이다 이거죠. 밋밋한 것만 쓰는 그런 시인이 어디 있어요? 시인은 아주 그냥 감정이 폭파쳐 일어나는 그런 순간, 사색의 깊은 순간 이런 것도 잡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장면을 비천득 시인께서는 잡아내셨다 이겁니다. 그 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 바다 소리칠 때마다 내 가슴이 뛰나니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 파도 들이칠 때마다 피가 끓나니 피가 끓어요. 아직도 나의 마음 바다로 다람쥐를 치나니
피가 끓어요. 지금 바다를 보면 피 선생님의 가슴에 피가 끓고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생동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잔잔한 뭐 밋밋한 생활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순간을 잡아내는 거 아닙니까? 지난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독자가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독자가 해야만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독자를 나는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제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길게 끌어도 됩니까? 조금 시간이 넉넉하죠? 예, 9시까지 하시면 됩니다. 한 10시까지 하면 안 돼요? 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몇 해, 한 여러 해 전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태평양을 배로 걷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한 2,500톤급 되는 그런 배에서 뭐 나는 하여튼 내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던 그 대학의 학생들의 학점을 배에서 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밴쿠버를 떠나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를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째 기항지가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이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내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한국 역사, 한국 문화를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부산으로 가는 도중에 배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초청을 받아서 쭉 타고 오다 얘기를 한 강좌를 끝났는데 역사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있어서 어디로 왔냐면 일부 변경선을 막 건널 때입니다. 일부 변경선을. 그래서 하루를 손해보는 날입니다. 이쪽으로 오니까. 그런 날인데 새벽에 5시에 느닷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 방이 데크는 위쪽에 있을수록 고급입니다. 밑에 물속에 들어 있는 그 캐빈은 쌉니다. 학생들이 거기 꽉 차 있고, 그다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비싼데 맨 위에 있는데 내가 제일 비싼 데입니다. 어쨌든 난 위에서 두 번째니까 그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오션 뷰 윈도우가 둥그런 거 있잖아요. 오션 뷰 내 캐빈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새벽 5시인데 벼랑간에 폭풍우가 치는데 이건 뭐 말도 못해. 산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쫙 밀려왔다가 이 배를 쾅 부수면은 하는 소리가 한 1분 동안 그 밑에까지 울려 퍼지고 그게 겹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간에 그냥 비상 방송이 나오고 그래서 모두 다 라이프 재킷, 라이프 베스트, 구명대를 입고 바다에 뛰어내릴 준비를 하라고 막 그냥 또 방송을 해가지고 막 다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 내 얘기니까 더 길게 하면 재미가 없고 그래서 나도 이제 조끼를 입고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는 차에 막 밀려오는데 그때 밀리고 하는 그 파도의 율동미를 느껴야 돼요. 그 죽기 직전에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요. 그 감은 훌륭한 순간적으로 느낀 거예요. 어쩌면 그런 율동미를 비천득 시인께서 느끼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이 이 시를 읽고 내가 느낀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독자이니까 난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 비천득 시인께서 나와 똑같은 경험을 안 하셨겠지만 어디서 보셨는지 상해에서 돌아오시다가 그런 걸 느꼈는지 아니면 뭐 어디 딴 데 가시다가 이런 걸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을 느껴서 이 시를 쓰셨을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나는 나의 지난 경험을 딱 느꼈어요. 그걸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그때의 율동미를 비천득 시인께서는 찬양을 하셨습니다.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나 찬양한다 이런 말 없죠. 시가 나 찬양한다 이럽니까? 소설이나 산문에서나 그렇게 하지. 나 이 율동미를 바다의 소리 저 소리 이런 걸 나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죠 시인. 아직도 나의 마음
바다로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바다로 그 때를 생각해서 바다로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찬양입니다. 밀려오는 그 파도를 보고 그 율동미를 찬양하는 게 그 있잖아요. 바다로 가고 싶다. 생각이 난다는 얘기 아니까 찬양이죠. 썰물이 밀고 그렇잖아요. 또 인간이 맥박이 뛰고 이런 것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자연의 호흡을 느끼는 것은 이 시를 확대해서 읽을 수 있는 독자의 권리입니다. 세 번째 시입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무슨 올림픽이에요 그게? 무슨 축구 경기가 있었잖아요.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4강인가 들었잖아요. 그때에 뭡니까? 그 빨간 옷을 입고 뭐 막 응원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그 흥분을 비천득 시인이 그때의 빨간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시는 분이 비천득 시인이시다. 연세 드신 분이. 그러면서 이런 시를 쓰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붉은 악마들의 끓는 피. 이거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연세 드신 분이 슛 적의 문을 부수는, 적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적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아우성 미쳤다. 다들 미쳤다. 미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이다. 미치지 않은 사람이 정말 미친 사람이다 이거죠.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거기에 다 미쳐야지. 미치지 않은 사람이 정말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 피 끓는 이 양반이 이제 뭐 악마의 피가 끓으면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악마의 피가 끓는다. 이게 뭐 보통 표현 아니잖아요. 생동의 표현입니다. 나는 이것을 미친 아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일정 시대에 우리 교포들이 우리 동포들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근데 밖으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속으로 아우성을 쳤다 이거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아우성입니다. 그거는 아우성을 막 치고 싶거든요. 일본 놈, 너희 놈, 우리를 말이야 뭐 어떻게 해서 가지고 들리지 않는 숨은 아우성을 많이 부르는데 이제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미친 아우성을 쳤다 이거죠. 미친 아우성을 칠 수 있었다 이거죠. 악마의 피 끓는 이 아우성 소리, 피가 끓는 시입니다. 그 다음 시로 넘어가겠습니다.